김민아의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홍준표의 프레임론입니다. 다시 또 홍준표 이름이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또 글을 뭐라고 써서 이게 화제가 되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정치판은 프레임 전쟁이다. 탄핵과 대선 때는 국정농단 프레임이었고 지방선거는 적폐청산과 위장평화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쓰면서요. 상대방 프레임에 갇혀 해명하는데 급급해서 허우적대다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된다. 총선 때는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프레임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연방제 통일을 굳이 언급한 게 좀 고약하긴 하지만 자기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뭐 여기서 반사이익을 얻는다든지 그런 건 정말 그야말로 소폭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당선 이후에 TK 공략에 막 나서고 이렇게 외연 확장에 더 적극적인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명확한 자기 노선을 계속 못 찾으면은 보수 정치 전반이 다음 총선에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의도가 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가 뭐예요? 일단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추석 전인 다음 달 15일쯤에 귀국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귀국을 하면 뭘 할 거냐 이게 관심사인 건데 지금 뭐 이렇게 프레임 얘기를 꺼내는 거는 결국 이제 돌아와서 뭔가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내년 초에 전당대회 출마까지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의도에서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재개를 위한 포석으로 이런 프레임론을 페이스북에 또 날렸다 이 말이군요. 그런 해석이죠. 네.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국가주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프레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대 자율주의 이 구도가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언급한 프레임 만들기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대권까지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김무성 의원도 최근에 공화주의를 또 언급을 해서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이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화주의는 유승민 의원이 언급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6년부터 이 공화주의 이념에 기초한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유승민 의원이 주장을 해왔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바른정당 출신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 실험을 기록한 백서를 지금 만들어서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부서져서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해서 더 큰 당이 된 상태로 다음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김무성 의원이 굳이 공화주의 얘기를 꺼낸 것도 이런 어떤 야권 재편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예. 이런 해석들이 나온다는 건데요. 예. 물론 이제 김무성 의원 본인은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얼마 전인가 황교안 전 총리가 무슨 책을 냈다고 해서 또 화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황교안의 답 청년을 만나다 뭐 이런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보수에 더 씌워진 이 부정적 프레임을 고쳐야 한다면서 또 홍준표 전 대표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달 7일에 이제 출간 기념회를 한다는 계획인데 여의도 주변에서 뭐 이게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신호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건데요.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 이런 여러 인물들의 또 여러 이제 프레임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 그 결과물이 어떤 거냐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홍준표, 김병준, 김무성, 황교안 다시 또 등장하는군요. 올드보이들이니까요. 네. 참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이 오리무중 북미 관계인데요. 이 북미 관계가 지금 안 풀려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요. 좀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뭐 말씀하셨듯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 이후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까지 나와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합훈련 얘기는 우리 정부랑 협의는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가 밝히기를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미국과 논의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편지 논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연말에는 그러면 공군 훈련부터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언론 통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 관계는 아무튼 꽉 막혀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상황을 짚히기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북미 양측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교착 국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판이 깨지는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좀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좀 예정대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북미 협상을 촉진시켜야 된다.
이런 역할론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관계가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뭐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냐 그건 좀 의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미국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지금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중국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뭔가 중국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폼피오 장관의 방북 재개 시점도 미중 무역 협상 해결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미중 간의 뭐 이런 협상은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무역 갈등 국면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방북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그러면 결국 이 날짜는 넘길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중국을 거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결국 국내 정치 문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는데요. 지지층이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리고 또 볼만한 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보수 인터넷 매체 기사를 인용을 해서 지난 대선에서 이제 뜨거운 감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정부 국무장관 이메일을 중국이 해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원래 이런 해킹 뭐 이런 문제는 러시아 스캔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스캔들의 논점을 흐리는 동시에 중국과 각을 세우는 이런 선택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국내 정치 문제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확실한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북미 협상 이런 것에는 계속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일본이 베트남에서 북한 측과 비밀 회담을 했다. 이 보도도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요. 북한과 일본의 실무자들이 납치 일본인 송환 문제 등을 놓고 지난 7월 달에 베트남에서 비밀 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런 사항들을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에 차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답니까?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이 보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코멘트를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베트남에서의 비밀회담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일정 정도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납북자 문제가 만약에 진전을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일본 정부의 식민지 배상 문제 뭐 이런 걸로 지금 북한이 이제 어떤 제재 국면을 풀어볼 그럴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북미 협상과 연관해서 보면은 미국은 그렇다면 협상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런 이 국제 정치 문제에 얽매 있는 게 아니라 북미 협상 그리고 남북 협상 이렇게 좀 이 격차를 좁혀가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좀 여러 고민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일본 이런 데는 아무래도 주변 변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부동산과의 전쟁인데요. 정부가 최근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문제 해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갭 투자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갭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매매 가격하고 전세금 차이 적은 집을 전세 끼고 사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최근에 전세금이 이제 내려가는 추세인데도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 바로 이 갭 투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서민주거안정 지원이 주요 목적인데 이걸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심지어 아는 사람과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는? 금융위는 현장 점검도 하고 단속도 나서고 이렇게 좀 전방위로 대응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계속 화제가 되는 부분은 늦어도 10월 초 정도에는 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자격 제한 강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 부분에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자격을 이제 강화해서 부여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신혼 맞벌이의 경우에는 8,500만 원,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에는 8천만 원, 두 명인 경우에는 9천만 원 이렇게 차등화한다. 고는 하지만 결국 지금은 없는 제한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입니다. 또 반발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집값은 오르고 거래는 없는데 전세 대출까지 못 받으면 월세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반발이 좀 나오니까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좀 최종 조율을 한번 다시 해보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더 정부 입장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 상황.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